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방송하는 찌라입니다. 월요일인데 다들 일찍 들어가셨나요? 지금 밖에 창문 밖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들 비 많이 안 맞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좀 전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집에 갈 때는 사무실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겠다. 비가 엄청 와가지고 좀 걱정인데요. 다들 비 많이 안 맞고 들어가셨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장마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오긴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는 또 들이칠 것 같은데 다들 장마 조심하시고 옷차림이나 그리고 건강이나 방 창문이나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민님, 지연님, 상수님, 영우님, 네, 두인님, 상주님, 네, 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막 나가서 하다가 오늘은 이제 사무실에서 평일에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자꾸 더 재미있는 그 기획과 책 소개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신간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신간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그 투표해 주시면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릴 재미있는 책들이 있는데 댓글로 가장 읽고 싶은 책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댓글이 많았던 책을 이번 주말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이 네, 제가 준비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어, 네, 오늘 준비한 책들이고요. 다들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막 서점 갈 때마다 보여가지고 좀 읽고 싶었던 책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탐구생활 책, 지난번 소개드렸던 책 빌릴 수 있는 연남동 탐구생활 가서 빌려왔는데요. 피곤해 보인다고. 어쩔 수 없어요. 10시 반에 하면 아무리 화장을 고쳐도 피곤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그 박웅현 스님의 책은 도끼다를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재밌게 봤었고 정말 명문이 많았고 그래서 언센텐스에서도 많이 남겼었는데 그 박웅현 스님의 신작인 다시 책은 도끼다입니다. 그 지금 제가 오늘 골라온 책들은 다 좀 원센텐스 제가 하는 서비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박웅현 인문학 강독회이고 이 선생님은 광고 쪽에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풍부하시고 이제 카피도 굉장히 잘 쓰시고 그런데 이분의 그 책을 노트해 놓은 책에서 좋은 문장을 노트해 놓은 노트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트를 해 놓으신 부분 중에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엮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본문 중에서 뒷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남보다 더 많이 읽고 남보다 더 빨리 읽으려 했으며 우리는 책이 주는 진짜 가치와 즐거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글에 내 감정을 들이밀어 보는 일, 가끔 읽기를 멈추고 한 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 화자의 상황에 나를 적극적으로 대입시켜보는 일, 그런 노력을 하며 천천히 읽지 않고서는 책의 봉인을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리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담자고 보면 꽃 같은 것이 바로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이라고 보지 않고 풀로 본 채 베어버리는 것들을 다시금 꽃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시작 버튼이 되어 여러분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책들을 소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깥의 건의와 해석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각자의 오독과 나만의 해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박우현 선생님 글을 너무 이렇게 울림이 있게 쓰시죠. 이 마지막 글이 되게 좋죠. 그 바깥의 건의와 해석에 주눅들지 말라. 그리고 각자의 오독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는데 책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읽어 나가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셨고요. 저는 이제 입문서 추천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박은경 선생님 책을 추천해드리면 되게 책이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되게 좋죠. 각자의 오독, 나만의 독법이라고 이제 책 표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일기획에서 광고 기획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TBWA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프 대표로 일하고 있는 분이고, 책도 굉장히 뭐 책은 도끼다, 8단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같은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 이런 것들 다 카피, 그 CF 카피로 나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분은 그냥 갑자기 잠적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지고 카피 쓰신다고 본인이 이제 그 책 전작에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2016년에 나왔던 책이고, 그래서 표지를 보자 하면 독서는 나만의 해석이다. 관찰과 사유의 힘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미성의 시간이다. 시대를 바꾼 질문, 시대를 품은 미술. 희망을 극복한 자유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기행문. 저희 이거 어제 읽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죠. 그리고 장막을 걷고 소설을 만나는 길. 소설이 말하는 우리들의 마술 같은 삶. 나만을 위한 괴테의 선물 파우스트. 이런 식으로 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인용하신 책들이 쭉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이 보이고요. 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뭐 영국 기행, 일본 중국 기행, 천상의 두 나라, 밀란 쿤데라의 커튼 이런, 그리고 뭐 쿤데라 시대의 사랑, 뭐죠? 네, 뭐 이런 책들이 쭉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은 돕기다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은 돕기다를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다시 책은 돕기다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신작 소개를 좀 해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후보는 진중권 작가님의 호모 무지쿠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음악에 관련된 그 뮤지션들의 이야기라고 보고, 저는 이걸 보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라고 무식한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뭐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들, 이 책은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종신, 신해철, 장일범, 신대철, 손여름, 이자람, 고건형 님과 진중권 작가님이 이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책 자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진중권, 윤종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금방 읽히고 재밌고요. 뭐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앨범 각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작가의 두 번째는 호모 무지쿠스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책방 사장님한테 신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손여름 뮤지션님과 손여름님과 이자람님을 되게 좋아해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해서, 뮤지션에 관해서 책이 좋다 그러면 2번 호모 무지쿠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책은 더 소개 안 드려도 되겠죠? 사실 저는 잠깐 봤는데 신해철 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애잔했고요. 그 신해철 님에 대해서 얘기한 또 신대철 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애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주는 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2번 호모 무지쿠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는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유시민 작가님의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책은 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한동안 이제 정치에서 뭐 은퇴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가급적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시던 시점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그 글쓰기에 대한 강의였었는데, 그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그런 견해를 묻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근데 굉장히 요리조리 되게 잘 넘어가셔가지고 또 그걸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케이블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떤 거죠? 그 유시민
님이랑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네, 일광님, 안녕하세요. 네, 그 책에서 되게 유시민님의 화법이나 말하는 게 굉장히 뾰족하고, 정말 진짜 와닿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이 유시민 작가님이 쓰기도 했지만 이제 정훈이라는 분이 만화를 그려주셔가지고 그 만화와 굉장히 섞여 있어서 좀 재미있고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는 더욱 뭐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가장 많이 팔린 일이 많이 팔린 책은 뭐 현대사 쪽에 대한 책이었었죠. 그리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많이 팔렸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에 나온 책이고요. 뭐 표현의 기술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글쟁이 유시민과 그림쟁이 정훈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머리말도 함께 써야 하는데 유시민이 먼저 글로, 뒤이어 정훈이가 그림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표현에 대해서 말하기, 토론하기, 안티 대응하기에 관해 특강에 요청하신 분에게도 이 책으로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또 굉장히 잘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저는 이 세 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도 방송을 하면서 표현을 잘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하여금 그 유시민 작가님의 그 말발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대해 그 책이 가장 유시민 작가님의 책 중에 많이 팔린 책이겠죠? 그걸 글을 쓰면서 음모론을 파헤치며 인류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만화를 그리겠다는 20살 청년에게 현대시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책이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책을 쓰게 돼서 뭐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작가님의 정훈이 작가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차를 보면 왜 쓰느냐? 왜 쓰는가? 제가 진보냐고요? 악플을 어찌할꼬? 누가 내 말을 듣는단 말인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베스트셀러는 특별한 게 있다. 감정이입 어쩌란 말인가? 뭐가 표절이라는 거야?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세상에 나도 글을 써야 한다니. 정훈이의 표현의 기술. 이런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보나마나 되게 굉장히 술술 읽히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팬이라서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을 투표해 주실 분들은 이제 3번 책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이어서 3번 해달라고 3번은 3시간 정도면 후딱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3번도 굉장히 의견이 많네요. 네, 데이먼 님도 3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 2번을 소개할 때는 2번을 맞아, 썰전 아까 네. 지금 댓글 안 보고 계신데 맞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댓글을 잘 못 봅니다. 2번 얘기할 때는 2번 투표해 주신 분이 많았고 3번 얘기할 때는 3번 투표해 주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3번이 좀 많지 않을까. 네,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집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다시 책은 도끼다. 2번은 호모 무지쿠스. 3번은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신간이 있으면 좀 몰아서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싶으신 책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걸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네. 뭐 다들 어쨌든 많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네. 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뽑아봤어요. 7월에 책 주제가 휴가지에 가져가고 싶은 책, 한여름밤에 읽고 싶은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주제와 관계없이 제가 좋아하는 책, 휴가지에 이 책을 들고 가세요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인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붓다. 와타나베 이타루 님이 지으셨고요. 네, 그래서 자본론에 대한 이야기가 반, 그리고 발효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반, 천연경과 마르크스에서 찾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데 지난번에 책방 갔을 때 이 책 소개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뭐 앞에 쭉 밑줄을 많이 쳤지만 사실 되게 책은 금방금방 읽히는 흐름이 부드러운 책이라서 그냥 쭉 뭐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이분은 뭐 농업 농업에 관련된 전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농사꾼 만들려고 대학에 보낸 줄 아느냐,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 농부가 되고 싶어서 농학을 전공했지만 농부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농산물 산지의 원산지 위조.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계속 뉴스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되게 회의를 느끼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작아도 진짜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말이 전 너무너무 좋았고요. 나보다 먼저 폭발한 사람은 훗날 아내가 된 마리였다. 마리와 나는 같은 신입이었다. 통하는 데가 있었던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에 가던 연애를 했네요. 말도 안 돼, 이 회사. 먹는 음식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슬쩍 옮겨놓고 얼마나 이익을 부풀리는 거야? 게다가 말은 유기농이라면서 직원이나 물건을 대는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장사거리로밖에 보지 않아. 유기농은 인간의 삶을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농사법 아니야? 이런 데서 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도 몸 망가지기 전에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입사 2년째 되는 해 여름에 마리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다. 그래서 애인이 먼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본인도 회사를 때려치게 되는데, 뭐 뭐를 할까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선잠이 들려던 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타루, 너는 빵을 만들어 보렴. 이건 할아버지 목소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전사하셨다. 나 할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 빵을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마저도 가족들마저도 뭐 의아해하는 상황에서 뭐 빵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약간 읽으려고 다 밑줄은 쳤지만 중요한 부분을 읽기 위해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타루가 큰 빵집에 가서 빵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말이랑 같이 가격 구조를 짜보기도 하고 뭐 그러던 와중에 자본론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자본론을 읽어보신 분, 저는 못 읽어봤고요. 얼마나 많을지 궁금한데, 이 책은 사실은 자본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쉽게 풀어준 책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타루, 너 마르크스를 읽어보지 그러니? 네? 우리가 아는 그 마르크스 말씀이세요? 부모님 댁에서 연말연시를 보내던 나는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불황의 직격탄에 개점 직후 악정 고투 중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 중이라는 말을 털어놓았다. 구체적인 조언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시느라 장사에는 어두운 아버지께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자인 아버지는 지금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더 궁금했다. 칼 막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업적까지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아버지 말씀을 들은 뒤 서점에 가서야 새로 번역된 자본론의 총 13권, 원작은 3권짜리로 구성됨, 13권짜리 대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마 예전에 나였다면 사지도 않았을 테고 읽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부정이 판을 치는 세태가 싫어 회사에 사표를 낸 사람이다. 그 바깥 세상으로 탈출하려고 제빵 기술을 배웠지만 바깥 세상이어야 할 빵집 공방마저 경제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렵사리 내 가게를 열고 바깥 세상으로 탈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눈앞에는 자본의 세계시장이라는 더 커다란 시스템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재료 구입 가격의 엄청난 변동에 농락당하는 나날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세계에 과연 시스템의 바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와 차분히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라면서 자본론을 만나게 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님은 자본론을 읽었다고. 오,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 빵을 배우기 위해서 빵집에 취직을 하는데 뭐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일 시작해 라고 해서 30이 넘어서 빵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2시부터 작업을 하니까 15분 정도 일찍 나와. 근데 이 2시가 낮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예요. 그래서 1시 15분에 나와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뭐 새벽 2시부터 쉬지 않고 일하기를 15시간. 매일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론을 공부해봤더니 빵집 잔혹사, 19세기 런던에서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매일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신을 잃듯 쓰러져 잠들었던 첫 번째 빵집의 수련 시절이었다. 마르크스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818년에 태어나 1883년 65세를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두었다. 생각보다 짧게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한참 번지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인생의 후반기를 보낸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만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본주의 선진국이었다. 특히 방적과 직물 같은 경공업 및 철도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빈곤에 시달렸다. 성인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과 10살도 안 된 아이들마저 노동 현장으로 내몰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실정이었다. 마르크스가 당시 빵집 상황을 묘사한 대목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옛날 영국의 빵집은 제빵 기술자들의 조합에 들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같은 업계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가게 운영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18세기 초반부터 자본가의 힘이 강해지고 조합의 힘은 상대로 약해졌다.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에 자본의 논리가 결부되자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 중반에는 런던에는 2 종류의 제빵업체만 남게 되었다. 조합의 흐름을 이어가는 정상가 판매업자와 자본가가 배후에 숨은 저가 판매업자가 그것이다. 저가 판매업자들은 오로지 종업원을 장시간 부리는 방법으로 엄청난 저가를 실현했다. 그래서 아까 이 이타루가 빵집에서 혹사당했던 것처럼 전날 밤 11시부터 밤새 빵을 만들어가지고 업무가 끝나는 시각이 오후 1시에서 늦을 땐 저녁 6시까지도 가혹한 노동 환경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좀 중요한 건 그 자본론에 대해서 좀 되게 쉽게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노동력이 관건인데 날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이랬던 첫 번째 빵집.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까지 혹사당해야 했을까? 당시 나는 그 빵집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가 혹사당하는 이유는 자본자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자본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조에 편입되어 노동자를 학대한다는 것이다. 자본론 안에는 마르크스의 독특한 표현이 나온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장치의 근본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든 열쇠는 바로 노동력에 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본가가 좋아하는 이윤이 생기니 노동자는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력의 대가로 급료를 받으니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해 보이는 구조에 마르크스는 칼을 들이대어 자본주의 체제의 비밀을 밝혀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개념적인 이야기이고 또 생각보다 되게 쉽게 쓰여 있는데요. 첫 번째, 상품이란 대체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읽어내기 위해 맨 먼저 문제 삼은 개념은 상품이다. 상품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존재여서 그 개념을 새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상품이 넘쳐난다.
그 말은 곧 상품의 정체를 밝혀내면 자본주의의 정체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상품의 조건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정의한 걸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을 것. 상품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노동에 의해 만들어질 것. 그런데 세상에는 사용 가치는 있어도 상품이 아닌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기다. 제빵사가 만든 빵도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는 경우처럼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그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노동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의 두 번째 조건은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환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먹기 위해 만든 빵은 상품이 아니다. 먹을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고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어도 거기에는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만든 빵과 교환하는 대상의 크기를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라고 불렀다. 복잡할 것은 없다. 일단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마르크스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 두기만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상품의 가격에 숨은 비밀.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 잘 이해가 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정성준님은 가만히 듣고 싶은 날이라고. 네, 굉장히 저는 되게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교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빵 50개와 옷 한 벌의 물물 교환이 성립되었다고 하자. 이때 A와 B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가 가진 상품의 교환 가치를 동등하다고 생각했을까? 답은 노동의 크기, 즉 노동시간이다. 교환하는 당사자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기준 삼아 교환 가치를 측정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내가 빵 50개를 만드는 노동시간과 B가 옷을 한 벌 만드는 노동시간이 대략 비슷하겠지. A가 생각했고요. B는 내가 옷 한 벌을 만드는 노동시간과 A가 빵 50개를 만드는 노동시간이 분명 비슷할 거야. 이렇게 양측이 납득을 하면 물물교환이 성립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경우 노동시간은 반드시 A, B의 실제 노동시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빵을 원하는 B는 A의 제빵 기술이 숙련된 수준인지 엉망인지 그것도 아니면 평균적인 역량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는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 라고 노동을 평준화해서 교환 가치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경제 수업 시간 같잖아요, 여러분? 요컨대 평균적인 역량을 기준 삼아 시간을 어림잡고 교환 가치를 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교환 가치의 크기를 돈이라는 척도로 표현한 것이 상품의 가격이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마르크스의 생각에 따르면 가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교환 가치 있고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변동시키는 2차적 요소라고 한다. 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우리 이 이타루는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임금의 정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되게 와닿았는데요. 이번에는 노동력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보자. 노동력도 돈과 교환되는 상품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성질이 조금 특이하다. 자,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징은 사는 사람은 자본가에 국한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본가뿐이다. 이때 자본가의 입장에서 사용가치는 자신을 대신해 노동자가 상품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 가치는 임금이다. 노동력도 상품인 이상 교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이다. 그리고 그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 포인트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과 기능 습득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노동력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가 매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의미다. 마르크스는 이를 노동력의 재생산이라고 불렀다.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임금에 결정되는 포인트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그 도시 노동자 혹은 노동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학부경제학 수업 듣던 그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자본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시간의 한계로 조금 건너뛰도록 하고요. 재미있는 이타루 씨의 사진을 좀 오늘은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이 아저씨가 이타루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정말 웃음이 예쁜 부인이 마리이고요. 그리고 딸 모코, 그리고 아들 히카루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타루 씨가 경영하는 빵집인데요. 굉장히 시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라 되게 그런 어떤 소박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내일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지만 이타루 씨의 빵집은 발효과학, 뭐 이런 효모,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빵집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되게 달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에는 유산균종, 주종, 효모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빵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이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스트, 그러니까 화학적인 그런 효모가 아닌 한국의 막걸리도 연구를 해보고 자연 발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경제하고 비유해가지고 설명한 게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전통 주조법대로 만든 주종이다 라는 거고, 그걸 맛보는 이타루 씨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 그 건강한 그 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토마토도 보이고. 그래서 이 책 보다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굉장히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과,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이윤을 같이 나눠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까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부는 부패하는 경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부패하는 경제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타루 씨는 왜 돈만이 부패를 안 하냐, 우리의 자연 법칙을 따르는 모든 것은 부패를 하는데 돈만 부패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경제를 부패시켜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그런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붓다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신간 3권을 소개해드렸고요. 그거 투표해주시면 주말에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짧았죠? 내일 다시 더 재밌는 부분을 들고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문단속 잘 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